여긴 아버지 자리 아니에요. 두 아들이 유언장 낭독석에 온 아버지를 막아섰다. 그들은 몰랐다. 그가 진짜 상속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열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자 아들들이 비웃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가 진짜 상속 서류를 꺼낸다는 것을. 엘리베이터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붉은 숫자가 13에서 14수로 뛰었다. 내 심장도 그 박자에 맞춰 내려앉았다. 금속 냄새, 밀폐된 공간에 남아있는 고무장갑의 냄새가 섞여 호흡이 답답해졌다. 나는 네이비 블루 폴더가 들어있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다. 17회 동안 누구 앞에서도 펼친 적 없는 서류. 오늘 그것이 내 유일한 방패였다. 모서리 거울 철판에 비친 그림자는 흐릿했다. 머리가 희끗하고 등이 약간 굽은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엔 아직 쇠빛이 남아 있었다. 나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속삭였다. 필요한 건 딱 하나. 내 이름. 유언장 속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소리. 그뿐이야. 니르베아드리.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심하게 진동했다. 화면을 흘깃 보니 재호의 문자였다. 엄마, 오지 마. 거기엔 엄마 이름 없어. 우릴 곤란하게 하지 마. 바로 이어 태성의 전화가 떴다. 받자마자 냄비 바닥을 긁는 쇠숟가락 같은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엄마, 말 좀 들어. 이건 가족 일이고 엄마 오시면 다 어질러져. 그냥 집에서 차 드시고 모르는 척 하세요. 엄마만 힘들어져.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가족? 내가 낳고 눈물과 퇴직연금으로 키운 애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는 말을 나를 배제하는 암호처럼 쓰고 있었다. 찰나처럼 짧게 기억이 치고 올라왔다. 겨울마다 내 코트를 잡아당기던 재호의 작은 손. 고열로 밤마다 울던 태성의 울음. 나는 차가운 제사상 앞에서 남편에게 약속했었다. 두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런데 오늘 그 둘이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문 밖으로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섰다. 팅! 하고 울리는 소리는 유리판을 긁는 칼날처럼 차갑고 또렷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복도에 백색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다. 너무 밝아서 눈이 순간 흐려졌다. 나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손에 든 폴더를 힘주어 쥐자 혈관이 도드라졌다.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차갑게 하얀 조명이 깔린 복도가 눈을 찔렀다. 바닥 세제 냄새와 에어컨 바람이 섞인 건조한 공기가 목을 쓰리게 훑고 지나갔다. 복도 끝 황동 표지판 하나가 빛났다. WC 법률사무소. 오늘 이곳에서 내 동생 박미란의 유언장이 낭독된다. 나는 가방끈을 더 꽉 움켜쥐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들어가서 내 이름이 불리는지만 확인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무거운 목재문 앞에 서자 발이 멈췄다. 내 앞길을 두 아들 재호와 태성이 막아섰다. 맞춤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 마치 어머니를 막아 세우려 고용된 경호원처럼 서 있었다. 어머니, 여기엔 성함이 없습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카롭게 갈라졌다. 늘 부르던 엄마가 아니었다. 거리를 둔 호칭, 차갑게 닫힌 문장. 나는 한겨울 이불 속에 파고들던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앞에선 얼굴은 유리처럼 매끈하고 감정의 흔적이 없었다. 태성은 내 눈을 피했다. 어색하게 웃으며 낮게 말했다. 엄마, 오늘은 가족만 들어가래요. 제발 소란 피우지 마세요. 헛웃음이 새어 나왔다. 숯불 위에서 밤껍질이 딱 하고 갈라질 때 나는 소리 같았다. 가족? 너희를 낳은 내가 가족이 아니니? 너희 피에 흐르는 게 누구 피인데?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접수대의 젊은 직원은 모니터만 내려다본 채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으로 화면을 훑고 있었다.
한 어머니가 친자식에게 길을 막히는 장면보다 그 화면 속 글자들이 더 중요한 사람처럼 가슴이 졸아들었지만 손은 정확히 움직였다. 가방에서 네이비색 폴더를 꺼내 접수대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마른 소리가 공간을 한번 흔들었다. 저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초대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날짜, 주소, 제 이름 다 맞아요. 직원이 당황해 명단을 더듬더니 고개를 저었다. 명단에 정말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할 것 없어. 리비에 누르도르도르도르. 나는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이걸 한상우 변호사님께 전해주세요. 폴더를 여러 세월에 가장자리 색이 바랜 서류 묶음을 꺼냈다. 그러나 붉은 도장은 아직 또렷했다. 첫 장 상단에 선명한 글씨. 2008년 공동유언장 뮤추얼 윌 2008. 그리고 두 개의 서명. 박미란, 윤정숙. 재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비웃음을 밀어올렸다. 원본? 엄마, 요즘 누가 종이를 믿어요? 시스템은 다 바뀌었고 절차는 벌써 들어갔어요. 엄마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재호야. 나는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기둥처럼 내려앉았다. 오늘은 문 앞을 막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엄마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재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지만 곧 차가운 웃음으로 덮였다. 태성이 급히 끼어들었다. 엄마, 오늘만 참아요. 우리도 체면 있잖아요. 체면. 이 아이들은 누구 체면을 지키려는 걸까? 내 체면인가? 아니면 자기들 욕심의 체면인가? 직원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복도 안쪽으로 뛰어들어갔다.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다. 숨막히는 정적이 폐끝을 눌렀다. 나는 더 이상 굳게 서 있을 수 없어. 아이들이 방금 기대 앉았던 의자에 앉았다. 차가운 가죽 감촉이 등줄기로 스며들었다. 폴더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방패처럼 끌어안던 팔을 풀었다. 이제 그것은 방패가 아니라 내가 아직 기댈 수 있는 증거였다. 복도 끝에 문이 열렸다. 한상우 변호사가 나왔다. 감색 정장, 가는 스트라이프 타이, 맑은 눈동자. 그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윤 여사님,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긴 클로즈드 세션입니다. 재호가 끼어들었다. 돌처럼 굳은 목소리. 한 변호사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2008년 공동유언장 관련해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무릎에서 짧게 찍소리가 났지만 발은 단단했다. 복도 끝 작은 방으로 그를 따라 들어갔다. 고요한 방에서 그는 서류를 펼쳐 한 장 한 장 조명을 비추며 살폈다. 붉은 공증도장을 훑던 손가락이 서명란에서 멈췄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원본 맞습니다. 2008년 공동유언. 이후 작성된 건 우선 효력에서 밀립니다. 선행 문서가 우위죠. 나는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참여를 한 번도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가 서류를 덮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렇다면 상속수익자 1순위는 윤 여사님입니다. 미란 씨 재산주택, 토지, 예금, 전부. 몸 전체로 뜨거운 기류가 스쳐 지나갔다. 안도의 온기라기보다 지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의 무게였다.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가 덧붙였다. 좋습니다. 아이들 귀 앞에서 발표 때 그 자리에서 듣게 해주세요. 그는 아주 짧게 머뭇하더니 고개를 깊게 끄덕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두 아들이 곧바로 허리를 폈다. 눈이 재빨리 내 얼굴과 폴더를 훑었다. 무슨 얘기였죠? 재호가 물었다. 억지로 가라앉힌 어조. 그러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자리에 앉았다. 접수 직원이 다시 나와 고개 숙였다. 곧 시작합니다. 나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긴장이 이마에 열게 번졌다. 어릴 적 버릇이 눈에 들어왔다. 재호는 불안하면 발끝을 바깥으로 살짝 벌렸고
태성은 거짓말을 할 때면 꼭 목덜미를 긁었다. 그런 자잘한 것들까지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 여기서 더 이상 오늘은 나는 조용히 잘났 너희가 듣는 날이다. 공기 밀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 안쪽에서 의자 끄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길고 긴 한 호흡이 지나갔다. 유언장 낭독실 문이 활짝 열렸다. 안쪽에서 노란 조명이 번졌다. 따뜻했지만 무거웠다. 보조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 들어오시죠. 인데 에네테라코포 데시. 나는 일어나 폴더를 더 단단히 쥐고 곧장 안으로 걸었다. 등 뒤로 두 아들의 뜨거운 시선이 꽂혔다. 그 시선은 말해주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현관문이 등 뒤에서 딸깍하고 닫혔다. 벤토 도시락통 뚜껑이 딱 맞물릴 때처럼 작고 단단한 소리였다. 복도는 어둡고 낮에 내린 진눈깨비가 남긴 흙자국이 현관 매트에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망토 코트를 나무거리에 걸고 축축한 니트 장갑을 벗어 신발장 선반 위에 툭 하고 떨어뜨렸다. 부엌은 마른 손바닥처럼 펼쳐졌다. 반짝이는 조리대, 설거지통에는 그릇 하나 없고 스테인리스 주전자는 더 이상 퍼덕이지 않는 물고기처럼 얌전히 놓여 있었다. 스위치를 켰다. 천장의 형광등이 3번 깜박이며 은빛, 얇은, 망설이는 듯한 빛을 내더니 그제야 안정적으로 켜졌다. 김치 냉장고가 부엌 한켠에 우뚝 서 있다. 미세하게 진동할 때마다 아래칸의 백김치 통뚜껑이 덜그럭하고 울린다. 마당에서 늙은이가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같다. 나는 김치 냉장고 말고 일반 냉장고를 열어 이미 식어버린 보리차병을 꺼냈다. 도자기 머그잔에 따라 입에 댔다. 볕에 말린 집 같은 마르고 온화한 향 도연 장례 뒤 너무 길었던 날들을 버티게 해준 바로 그 냄새다. 방금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떠올렸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도현. 매일 저녁 냉장고 문을 열며 왜 늘 소금에 절인 달걀을 눈높이에 두지? 하고 웃던 남자. 직접 밥상을 차리고 남은 미역국을 덮이곤 했다. 10년, 20년, 30년 부엌 바닥에 흩어진 참깨처럼 자잘한 말들이 쓸어 담기만 하면 한 접시의 기억이 된다. 하지만 오늘은 쓸지 않았다. 슬픔까지 함께 쓸어 담을까봐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리고 불을 켰다. 옷자락을 꿰매는 실 같은 가느다란 푸른 불. 치익하는 가스소리 과부라면 누구나 몸으로 아는 그 일정한 박자. 나는 조리대에 등을 기대고 서서 행주 끝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렸다. 천장불이 다시 깜박였다. 나는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아직 이 불빛을 안 갈았지? 그리고 늘 그랬듯 대답은 조용히 흘렀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갈아도 안 갈아도 아는 사람은 나뿐이니까. 믿음이란 것도 그렇다. 혼자만 들여다보면 점화가 필요한 그림자처럼 들쭉날쭉하다. 물이 끓었다. 도자기 주전자에 생강 몇 조각을 떨구고 남아있던 유자꿀 한 숟갈을 넣어 살살 저었다. 생강과 감귤향이 서서히 올라와 코끝을 예의 바르게 스친다. 의자를 끌어앉아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문득 그해 겨울 22에 전 새벽에 문을 열어 마당으로 나갔을 때의 기억이 치고 올라왔다. 눈이 굵게 내렸고 나는 양말만 신은 채 처마 밑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다. 입에서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도연은 거실에서 쓰러져 있었고 손에는 아직 찹쌀가루가 묻어 있었다. 방금 핫떡 반죽을 해두던 참 애들 손 따뜻하라고. 나는 대문턱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품에 떨어뜨렸고 작은 눈송이들이 털실 슬리퍼 끝에 내려앉았다. 길은 하얗게 질려 마룻급과 경계가 가늠되지 않았다. 이웃 아저씨가 뛰어오며 누나 하고 불렀지만 또렷이 들리지 않았다. 끝이라는 건 시끄럽지 않다. 금이 나기 직전에 유리처럼 단단해질 뿐 재호는 일주일을 울었다. 태성도 울었다. 집안은
휴지로 가득 찼다. 친척, 성당 식구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동료들이 국과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온 용기를 들고 찾아왔. 나는 소중한 옷감을 더럽힐까봐 하듯 눈물을 옷깃에 살짝 찍어 닦았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눈물은 잘못된 볕에 놓인 매화꽃잎처럼 금세 말라붙었다. 그때부터 뚜껑이 열리듯 실무적인 질문들이 올라왔다. 엄마, 차명의를 누구로 하면 검사 비용이 덜 들어? 엄마, 적금 통장을 내 이름으로 하면 절차가 쉬워. 싱공 엄마, 집을 내 이름으로 해두면 나중에 세금이 가벼워. 나는 정수기 레버처럼 끄덕였다. 나는 적금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아 화면 숫자가 바뀔 때마다 팅팅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구겨진 젖은 휴지처럼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창구 직원은 사탕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여기 세 군데만 서명해 주세요. 나는 바늘을 짚듯 조심조심 펜을 들었다. 마치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사람처럼 내 이름을 적었다. 그 뒤로도 몇 해. 부엌 의자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명절에만. 평소에는 빈 의자. 식탁에는 한 사람분만 놓였다. 벽에 걸린 코팅펜에는 조급한 남자 손이 남기는 스크래치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 도연 기일에는 삼계탕을 푹 고아 세 그릇을 차렸다. 두 그릇은 식었다. 전화가 울리고 문자가 왔다. 고객 미팅 있어요. 엄마 먼저 드세요. 세차 들여와서 밤에 들를게요. 가능하면. 밤이 깊어지면 삼계탕은 되직해지고 부엌 불은 여전히 불안하게 깜박였다. 집을 제호 명의로 바꿔 세금에 유리하다고 한 뒤부터 아이는 이상하리만치 자신감이 붙었다. 엄마는 그냥 여기 예전처럼 사세요. 다 내가 책임질게요. 나는 그것이 성숙인 줄 알고 미소 지었다. 두 해 뒤 어느 날 나는 현관 쪽에서 그의 통화를 우연히 들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보아온 그 버릇 신발코가 안쪽으로 도는을 알아보았다. 은행이 추가로 승인해주면 이 집을 담보로 하나 더. 네. 어머니는 자세한 건 모르셔도 돼요. 나이 들고 피곤해 하시니까요. 엄마는 늙었고, 엄마는 피곤하고, 엄마는 몰라도 된다. 그날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 나는 멍청이도 유자차를 따라 두 손으로 내밀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오, 맛있네. 하고 웃었다. 나는 그 통화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가 김치냉장고에서 배추김치를 꺼내 접시에 가지런히 올렸다. 손이 아주 약간 떨려 김치 한 잎이 탁자 위로 떨어졌다. 나는 곧장 줍지 않았다. 주인 없는 편지가 떨어진 것을 바라보듯 한참을 보았다. 태성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소모시켰다. 서류에는 손대지 않고 연민에 손댔다. 처음엔 정비소 보수비가 급해요. 친구가 도망가 버려서요. 두 번째엔 고객차의 기어박스 문제를 제가 물어줘야 해서요. 그 다음엔 조금만요 엄마. 진짜 마지막이에요. 나는 세지 않았다. 그저 꺼내 주었다. 연금에서 내가 30년 아이들에게 기억, 니은, 단을 가르치며 흘린 땀에서 나는 생선 가시를 빼내듯 조심스럽게 꺼냈다. 누가 목이라도 맬까봐. 하지만 입안은 점점 짰다. 경계 없는 사랑의 냄새는 소독약 같다. 깨끗하지만 쓰리다. 나는 차가운 흰 대리석 조리대에 두 손을 짚었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종이처럼 싸늘한 표면. 눈길이 작은 상자 하나에 멈췄다. 거실로 미란을 모셔온 날부터 내가 간직해온 나무 상자. 뚜껑에는 MR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마치
서로 연결된 두 날개처럼. 상자를 열자 젊은 날 자매가 함께 수놓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연한 분홍의 매화 한 송이. 나는 손수건을 꺼내 조리대 위에 펼쳤다. 섬유유연제 향이 아직 옅게 남아있다. 마치 누이가 여전히 당부하는 것처럼 세게 짜지 마. 미란이 내 집으로 들어온 날부터 이 부엌은 더 이상 비지 않았다. 사골이 하루 종일 약불로 끓었고 라디오에서는 오후에 신앙송 프로그램이 흘렀다. 기억력 보조제 냄새, 라벤더 에센셜 오일 냄새.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를 서서히 지워지는 병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선반 위 유리잔이 매주 하나씩 사라지는 일이었다. 나는 흰 쌀죽을 올리고 메추리알을 몇 알 띄웠다. 미라는 옛날 죽 같다 하고 웃었다. 또 다른 어느 날 설탕과 소금을 뒤바꿔 넣고 우유를 향신료장에 넣어두고 칼을 플라스틱 숟가락 칸에 꽂아두기도 했다. 나는 나무라지 않았다. 생각을 정리하듯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네가 누구인지 잊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게. 내가 말하자. 그녀는 눈시울이 젖은 채 미소 지으며 내 손을 2번 꼭 쥐었다. 한 번은 인사, 한 번은 약속. 부엌은 그녀 손가락을 기억한다. 향신료통 뚜껑은 늘 한 칸 어긋나게 닫혔고 냄비 손잡이에 얹어둔 손수건은 언제나 대각선으로 2번만 접혔다. 그런 어긋남을 치우는 일에는 익숙해졌다. 내가 도무지 치울 수 없었던 건 두 아들의 어긋남이었다. 생강차를 다 마셨다. 코끝이 알싸해지며 귓속 잔털이 곤두서는 느낌. 며칠 전 계단참에서 우연히 들은 통화가 떠올랐다. 재호의 목소리. 엄마 안 오셔도 돼요. 우린 다 맞춰놨어요. 낭독 서명만 남았어요. 엄마 오시면 우리 체면이 깎여요. 체면이라니? 얘들아, 너희가 엄마를 벽처럼 대하던 그날부터 엄마의 체면은 이미 산산이 부서졌다. 엄마가 너희를 수많은 좁은 다리 위로 실어 나르던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천장불이 또 깜박였다. 이번에는 곧바로 시선을 떨구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부엌장을 열어 플라스틱 의자를 꺼내 부엌 한가운데에 놓았다. 의자에 올라가 조명을 비틀어 전기를 끊고 형광등을 빼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나는 웃었다. 그래, 깜박이는 건 갈아 끼우면 된다. 누가 말해주길 기다리지도 누가 도와주길 바라지도 않는다. 새 형광등을 끼우고 스위치를 켰다. 새하얀 빛이 고르게 번져 깜박임이 사라졌다. 부엌이 환해졌다. 김치 냉장고가 작게 윙하고 응답했다. 벽시계는 8:42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매화가 수놓인 손수건을 반듯하게 접었다. 약속을 싸듯 조심스레 다시 나무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유선 전화가 울렸다. 옛 방식의 종소리. 링, 링. 잔 가장자리에 숟가락이 닿는 소리처럼 둥글다. 나는 2번 더 울리게 둔 뒤에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윤 여사님, 저 한상우입니다. 오후 사무실 유리창을 스치는 바람 같은 침착한 목소리였다. 중요한 수업을 들으려 대기하는 학생처럼 여사님이 들으셔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가능하시면 오늘 밤에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묻지 않았다. 도연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했던 이곳. 아이들이 담보라는 말을 배우기 전까지 웃음소리가 있던 이곳. 미란이 자신을 잊기 전까지 메추리알 죽냄새가 돌던 이곳. 불빛이 가득한 부엌을 한 바퀴 훑어보았다. 숟가락 소리는 없었지만 아주 가벼운 진동이 있었다. 내 가슴 속에서. 갓 끓기 시작한 물처럼. 넘치지는 않지만 준비된 상태. 듣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말씀하세요. 식탁 위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M 이니셜을 수놓은 손수건이 있었다. 분홍실은 바래고 접힌 자국은 단정했다. 마치 한 번도 펼쳐진 적이 없는 것처럼. 거칠어진 천결을 손끝으로 스치자
오래전 교회 종소리까지 들리는 듯 또렷하게. 나와 여동생 미라는 어릴 적부터 서로밖에 없었다. 부모님은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 시외버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은 하늘이 잿빛이었고 겨울바람이 고아원 긴 복도를 휩쓸었다. 어른들은 동정 어린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지만 내 귀에는 초침소리만 얼음칼처럼 곱게 밝혔다. 서툰 손으로 동생의 머리를 닦는 법을 익혔고 떡 한 조각도 양보해 배불리 먹게 했고 긴 겨울밤에는 바람막이가 되어 섰다. 동생은 달랐다. 언제나 화냈고 잘 웃었고 장난을 잘 쳤다. 사람들은 우리를 물과 불 같다고 했지만 바로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 중학교 운동장에서 내 교복이 하얀 실로 눈에 띄게 기워져 놀림을 받던 날 동생은 달려와 소리쳤다. 이건 우리 언니야. 기운 옷이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더 예뻐. 그날 이후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다. 2008년 가을밤. 우리가 모두 쉰을 넘긴 어느 날. 노란 전등 아래 작은 부엌에 앉아 있는데 골목 밖 은행잎이 훅 떨어지던 때였다. 동생이 막걸리를 따라주며 반 농담처럼 그러나 반은 진심으로 말했다. 언니, 우린 서로밖에 없어. 언젠가 한쪽이 먼저 가면 남은 사람에게 전부 물려주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나는 동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걱정이 분명히 비쳤다. 우리는 공동 유언장을 쓰기로 했다. 둘 다 서명했고 공증을 받았고 변호사가 입회했다. 펜을 쥔 동생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서명은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원본은 내가 네이비 폴더에 보관했고 사본은 동생이 집으로 가져갔다. 종이를 접기 전 동생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언니, 약속해. 내가 정신이 흐려지면 언니가 나를 기억시켜줘. 내가 먼저 가면 내 몫을 언니가 지켜. 누구도 언니를 얕보지 못하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은 우리 둘의 생을 꿰는 붉은 실이 되었다. 하지만 병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다. 어느 오후 동생이 김치찌개에 소금 대신 설탕을 넣었다. 내가 웃으며 물었다. 그건 무슨 요리야? 동생은 머무시며 말했다. 아마 내 기억이 숨바꼭질을 시작했나 봐. 그날 이후 알츠하이머가 동생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열쇠 두는 곳을 잊고 이웃 이름을 잊더니 이윽고 중요한 기념일까지 흐려졌다. 그래도 하나는 잊지 않았다. 언니가 누구였지? 나는 늘 대답했다. 나는 정숙, 네 언니야. 그러면 동생은 아이처럼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그들이 언니를 약하게 본다고 생각하게 두지 마. 도라니에 에네세레데레데레데레데레데레 그 말은 내 마음속 명령이 되었다. 집 근처 공원으로 동생을 데리고 나가던 날들을 기억한다. 단풍이 길을 붉게 물들이고 아이들이 뛰놀고 자전거 바퀴 소리가 구른다. 바람에 동생의 드문 음발이 살짝 들렸다. 동생은 벤치 주변으로 몰려든 비둘기를 가리키며 예언처럼 낮게 말했다. 언젠가 저것들처럼 몰려올 거야. 너에게 먹이를 주러가 아니라 남은 걸 쪼아 먹으려고. 나는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해 겨울.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내렸다. 나는 찹쌀죽에 밤을 몇 알 넣어 끓였다. 동생은 천천히 먹으며 미소 지었다. 예전 언니가 해주던 맛이네. 그날 밤 동생은 편히 잤다. 다음 날 아침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다. 얼굴은 평온했고 미소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눈을 감겨주며 속삭였다. 언니가 지킬게. 저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첼린다. 그 방에서 내가 가지고 나온 건 애미 수노인 손수건 뿐이었다. 나무 상자에 넣어두었고 그 뒤로 상자를 열 때마다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들은 내가 깐이 되면야 오지. 오늘 고요한 부엌에서 나는 그 손수건을 쓸어 만졌다. 통증은 더 이상 숨을 막지 않았다. 강철처럼 굳어졌다. 고아였던 시절부터 2008년 공동 유언장, 아픈 동생을 돌보던 나날.
마지막 잠 속에 희미한 미소까지. 모든 기억이 잘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처럼 엮여붙었. 내 두 아들이 나를 살아있는 은행처럼 여긴다는 걸 안다. 내 뒤에는 아직 한 사람이 서 있다. 바로 내 동생이다. 그리고 2008년의 약속은 내가 끝까지 들고 갈 법적 정신적 무기다. 동생이 말했다. 그들이 언니를 약하게 본다고 생각하게 두지 마. 나는 그 말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 아침 보리차 주전자를 막 내리고 낡은 부엌 식탁에 앉으려는 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우편 배달부가 두툼한 봉투를 놓고 갔다. 모서리에 윈슬로 챔버스 로고가 선명했다. 내가 쓸에 봉인을 뜯자 새 종이와 잉크 냄새가 코끝을 세차게 쳤다. 또박또박한 활자, 수신. 윤정숙 여사. 아래 날짜에 본 사무소로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 번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살갗을 찔렀다. 착오가 아니었다. 내 이름을 불렀고 주소도 정확했고 날짜와 시간이 밝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놀람과 당혹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수십 년 동안 여동생의 유산 앞에 설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나를 먼저 불러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생각을 가다듬기도 전에 뒷문이 벌컥 열렸다. 큰아들 재호가 커피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아이는 가볍게 웃었다. 엄마, 요즘 건강이 안 좋다 해서요. 갓 갈아온 원두예요. 드셔보세요. 아침에 들른 게 얼마 만이던가. 늘 전화 몇 마디 엄마 건강하시죠?를 지나. 곧장 돈이나 서류 얘기로 넘어가던 애였다.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은 재호의 시선이 내가 아직 치우지 못한 편지 봉투로 스쳤다. 무슨 편지예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동자 밑으로 호기심이 번뜩였다. 나는 재빨리 접어넣으며 그냥 광고야 라고 둘러댔다. 아이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동안 거의 묻지 않던 것들을 물었다. 아침은 드셨어요? 부엌등 또 깜빡여요? 제가 기사 불러요. 설탕처럼 달짝지근한 말들. 그런데 내 귀에는 짠맛만 남았다. 그날 오후 외투를 가지러 방에 올라가다 아이방 앞에서 발이 멈췄다. 낮게 깔린 통화음, 쇠숟가락이 냄비 바닥을 긁는 소리처럼 차갑게 떨어지는 문장들. 맞아? 엄마는 안 오셔도 돼. 다 라인업 돼 있어. 파이널 버전 받았고 엄마만 안 뒤흔들면 깔끔하게 갈 거야. 수화기 너머는 아마 태성일 터. 이어서 들렸다. 엄마 약해. 아무것도 못하셔. 가슴이 조여왔다. 그런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아침에 다정함이 서툰 연극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내 안에는 눈물 대신 얇은 서리가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와 찬장 아래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2008년부터 지켜온 네이비색 폴더가 그대로였다. 꺼내어 얇은 먼지를 털고 식탁 한가운데 반듯하게 눌러놓았다. 천장 불빛이 간헐적으로 흔들리며 폴더 위로 내려앉아 마치 한 덩이 강철처럼 그림자를 만들었다. 표지를 어루만지자 손바닥 맥이 도드라졌다. 오랜만에 나는 스스로가 약하지 않음을 느꼈다. 밤이 내리고 벽에 건 작은 스탠드만이 부엌을 비췄다. 나는 홀로 앉아 윈슬로 챔버스 봉투와 폴더를 나란히 바라보았다. 한쪽에는 공식 초청장, 다른 쪽에는 오래전의 공동유언. 하나는 합법의 증명, 하나는 죽은 여동생과의 혈육의 약속. 두 조각이 꼭 맞는 운명의 퍼즐처럼 맞물렸다. 마지막 날들에 점점 옅어지던 미란의 미소가 떠올랐다. 귓가에 아직 맴도는 그 목소리. 그들이 언니를 약하게 본다고 생각하게 두지 마.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일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머릿속에서 이미 맞대응의 장면을 그렸다. 더 이상 방구석에 웅크린 노모도 아이들 말대로 덜컥 사인하는 손도 없다. 고개를 들고 내 아이들이 가로막은 문턱을 넘어설 것이다. 폴더를 탁자 위에 올리고 공증받은 활자 하나하나를 내 무기로 삼을 것이다. 놈들은 비웃고 깔보고 내 존엄을 깎아내리려 들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소매 속에 감춘 칼의 자루를 쥐고 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가지가 슬레이트 지붕을 긁는 소리를 끌고 왔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자식의 효를 더는 믿지 않게 된 엄마에게는 잃을 것이 없다. 나는 눈을 감고 폴더 위로 손을 얹었다. 오늘 밤 이것과 함께 잘 것이다. 내 생의 마지막 방패처럼. 그리고 내일 나는 이것을 밝은 데로 가져갈 것이다. 누구도 피부치인 내 자식들마저도 그 옛 약속을 짓밟지 못하게. 서울의 밤은 바늘처럼 시렸다. 11월의 바람이 창문을 휘갈기며 갈빗대가 맞부딪히는 듯 삐걱거렸다. 나는 부엌에 홀로 앉아 누렇게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모서리가 달아나간 나무 식탁을 마주했다. 앞에는 남편의 오래된 회색 스웨터가 놓여 있었다. 트인 자락이 바늘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늘을 밀어 넣을 때마다 붉은 실이 천을 통과했다. 그 소리는 내 속의 자물쇠가 딸깍하고 풀리는 소리 같았다.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어떤 잠금이 이제야 풀릴 채비를 하는 질그릇 냄비에서 끓는 소고기 탕의 향이 올랐다. 살짝 탄 마늘과 파냄새가 뒤섞여 눈시울을 얼얼하게 했다. 이 부엌은 한때 웃음으로 가득했다. 젓가락 부딪는 소리, 두 아들이 만난 고기 한 점을 두고 다투던 소리. 지금은 벽시계가 흔들리며 틱, 타. 내가 기억도 못할 만큼 많은 해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희생으로 흘려보냈다고 속삭이는 소리만 남았다. 도연이 떠나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나를 붙잡는다. 그날 아침 눈이 굵게 내렸고 그는 두 아이에게 주겠다며 호떡 반죽을 하다 그대로 쓰러졌다. 밀가루가 잔뜩 묻은 차가운 손을 안아들고 119를 불렀지만 늦었다. 장례가 끝나고 나는 두 아이를 지켜 키우겠다고 맹세했다. 그 아이들이 내 노년의 의지처이자 삶의 이유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얇은 얼음판에 지나지 않았다. 그 아래엔 배신이라는 깊은 물이 있었다. 재호가 서류 뭉치를 내밀던 그날이 떠오른다. 확신에 찬 목소리. 엄마, 사인해요. 제 명의로 하면 세금이 가벼워져요. 집은 여전히 엄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나는 펜을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십 년을 엄마로 살며 학비가 필요할 때, 장난감이 갖고 싶을 때 늘 그러했듯 쉽게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내 유일한 지붕을 앗아가리라고는 몰랐다. 2년 뒤 현관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재호의 목소리. 낮았지만 또렷했다. 은행만 승인해주면 그 집 담보로 하나 더 잡을 수 있어. 엄마는 몰라도 돼. 엄마는 몰라도 돼라는 세 글자가 심장을 베었다. 나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랐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아이는 차를 마시고 엄마 진짜 맛있네 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마음은 피를 흘렸다. 태성도 다르지 않았다. 엄마 카센터 적자예요. 엄마 손님이 소송 걸어서 내가 물어줘야 해요. 엄마 딱 한 달만. 그 한 달은 한평생으로 늘어났다. 나는 연금에서 뺐다. 또 뺐다. 서랍은 은행 영수증으로 두툼해졌다. 한 장 한 장이 쌓여 쓴 일기처럼 두꺼워졌다. 숫자들은 차갑고 무정했다. 본인 확인 도장만 쳐다보던 은행 창구의 눈빛처럼. 영수증들을 내려다보다가 거울을 봤다. 헬쑥한 얼굴, 벌겋게 충혈된 눈. 그때 바늘이 미끄러져 손가락 끝을 찔렀다. 아직 맥이 뛰고 있고 결정할 권리가 내게 남아있음을. 내 존엄을 빼앗을 권리는 나 자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없다. 여동생 미란의 말이 떠올랐다. 그들이 언니를 약하게 본다고 생각하게 두지 마. 그 목소리가 빈 부엌에 울렸다. 선반 위 네이비색 폴더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답했다. 그래,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전장을 정리하듯 부엌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설탕 앞에 소금. 칼날은 안쪽으로, 김치통에는 당근 날짜를 붙였다. 기억에도 라벨을 붙였다. 장문 안쪽에 적었다. 재호,
집을 처음 빌미 삼은 날 이후 세금. 두 번째 담보. 수첩 표지에는 썼다. 태성이 갚겠다던 날짜 연체 횟수. 되찾으려는 게 아니다. 잊지 않으려는 것이다. 양으로 살아낸 세월은 충분했다. 이제는 늑대가 될 차례다. 그 밤 실바늘은 더 이상 바늘이 아니었다. 칼날이었다. 한 땀 한 땀이 결의를 조염했다. 나는 스웨터를 꿰매는 것이 아니라 찢긴 나 자신을 꿰매고 있었다. 심장을 다시 하나의 강철로 눈물이 떨어졌다. 마지막 한 방울. 묵직하고 단단한 북소리 같은 박동. 서랍을 열어 갈색 표지 수첩을 꺼내 큼직하게 썼다. 목록, 이제 그들이 더는 비웃지 못하게. 집, 담보 상태 점검. 변호사 한상우에게 모든 거래 동결 요청. 계좌? 전부 내 명의로 전환. 모든 접속 알림 설정. 개별 유언장. 조항 추가 분쟁 제기자는 즉시 상속 배제. 증거. 2008년 공동유언, 사본, 공증 서류. 미란의 일기. 신뢰 상속인. 회원 존중을 아는 유일한 조카. 한 줄 한 줄을 새길 때마다 목검이 아닌 쇠칼로 나뭇결을 파는 기분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용당하는 엄마가 아니다. 나는 강철의 심장이다. 처마 밖에서 바람이 창문을 후려쳐 북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수첩을 덮고 네이비색 폴더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무기가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일 전투가 시작된다. 초겨울의 서울 아침. 나는 회색 코트를 여미고 네이비색 폴더를 꼭 쥔 채 골목을 나섰다. 늦가을의 날은 살을 에웠고 한강에서 몰아친 바람에는 곧 닥칠 소나기를 예고하는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더 이상 지팡이에 기대는 노인의 걸음이 아니라 발 아래 바닥이 곧 법정으로 이어지는 계단인 양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히 디뎠다. 시청역 근처 유리빌딩 13층 변호사 한상우의 사무실. 엘리베이터 거울에 온몸이 비쳤다. 새치가 번진 머리칼. 그러나 눈빛은 또렷했다. 문이 열리고 파란 카펫이 깔린 복도, 오크나무와 커피향이 섞여 흐르는 공간. 문패에 황동 글자 윈슬로 체인버스, 코리안 디비전. 나는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다. 한상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낮고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오셨군요. 오늘은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폴더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펼쳤다. 2008년 공동유언장 내 이름과 미란의 서명이 나란히 박혀 있고 모서리의 붉은 도장은 세월에 조금 번져 있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제 개인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습니다. 이번엔 No Contest Clause, 소송 금지 조항을 넣어주세요. 누구든 상속을 두고 다투면 즉시 상속인에서 배제합니다. 그가 펜 끝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다. 마치 법정의 망치 소리처럼. 그 조항은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나는 입가에 미소를 걸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전쟁 속에서 산 지가 벌써 10년입니다. 다만 아무도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는 공표할 겁니다. 그가 새 서류를 꺼냈다. 새하얀 종이, 검은 활자. 조항 하나하나가 별인 칼날처럼 반짝였다. 나는 천천히 맹세문을 읽듯 입술을 움직이며 따라 읽었다. 둘째, 제 전 재산주택, 예금, 채권 모두를 잠그겠습니다. 제 확인 없이 어떠한 거래나 이전도 금지. 은행들에 즉시 공문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긴급 위임장으로 조치하죠. 그는 받아 적다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두 아드님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나는 눈을 들었다. 쇳빛이 스쳤다. 가만히 있든 아니든 이제 그건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엄마는 몰라도 돼 라던 재호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쳤다. 칼자국 같은 말들이 이제 내 무기가 되었다. 눈물은 말랐다. 나는 법으로 그들의 피해 길을 막을 것이다. 한상우가 다른 서류철을 내 앞에 밀어놓았다. 마지막입니다.
신탁건인데 확실하신가요? 수익자를 지정하면 그 권리는 모든 것 위에 놓입니다. 그리마로고우도 나는 눈을 감았다가 혜원의 얼굴을 떠올렸다. 생일이면 전화를 걸어 할머니, 김밥 드셨어요? 목도리 사드릴까요? 묻던 아이. 그 눈에는 욕심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다. 혜원 앞으로 신탁을 여세요. 그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탐욕에 더럽혀지지 않은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요. 사인펜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굵은 선이 핏줄처럼 번져갔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을 서명란에 얹고 북소리 같은 심장의 박동을 셌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내렸었다. 윤정수. 더 이상 이용당하는 착한 엄마의 이름이 아니었다. 고통을 칼로 베려 되돌려줄 사람의 피 묻은 서명이었다. 그가 서류를 거두어 가죽 커버에 정리하면서 나를 똑바로 보았다. 오늘 스스로 두 아드님의 주적이 되셨다는 걸 아십니까? 나는 쓸쓸함과 자존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 길을 먼저 고른 건 그 아이들입니다. 저는 끝까지 갈 뿐이죠. 사무실을 나오자 바람이 한층 세졌다. 코트깃을 세우고 네이비 폴더를 품에 더 바짝 끌어안았다. 검은 차에 기대선 그림자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눈을 가늘게 뜬 재호였다. 그가 다가오며 이를 문듯 말했다. 엄마, 방금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나는 손잡이를 더 꽉 쥐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열애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 한 거다. 그의 눈에 불이 번졌고 관자놀줄 위로 푸른 혈관이 솟았다. 나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지금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토요일 아침, 골목엔 옅은 안개가 가로로 걸려 있고 현관 앞엔 바삭한 감잎이 우수수 떨어져 있었다. 나는 미역국을 한 그릇 떠서 채 썬 김치 접시 옆에 놓고 막 숟가락을 입에 대려는데 초인종이 같은 간격으로 3번 울렸다. 딩, 동, 딩.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누르는 박자였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행주에 닦은 뒤 안전고리를 풀었다. 뿌연 유리 너머로 재호의 큰 키가 드러났다. 검은 망토 코트, 흰 셔츠, 짙은 파란색 넥타이. 회의실로 들어갈 듯 번들거리는 머리.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엄마. 그는 입 한쪽만 올려 웃었다.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웃음. 나는 비켜서서 들여보냈지만 앉으라고 권하지는 않았다. 그는 스스로 신발을 벗어 지나치게 반듯하게 가지런히 놓고 나를 따라 부엌으로 왔다. 삼나무 계열 우디 향수 냄새가 은근히 퍼져 미역국의 참기름 향을 덮었다. 그는 집안을 재빨리 훑어보며 마치 자산을 점검하듯 하더니 의자를 당겨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침묵이 가라앉을 시간을 한 호흡 더 두고서야 자리에 앉았다.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엄숙했지만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생각해봤는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 가족답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나는 보리차를 따랐다. 물이 잔 벽을 스치는 소리가 아주 가볍게 랭켕 하고 났다. 대답하지 않았다. 이모 미란일은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로펌에서 좀 과하게 한 것 같아요. 오래된 문서 하나에 기대는데 효력이 남아있는지 확실치 않죠. 엄마가 그들이랑 같이 움직이면 언론, 친척 다 복잡해져요. 엄마가 힘들까 봐요. 나는 고개를 들어 곧장 바라봤다. 기름을 닦아낸 칼날처럼 침묵이 식탁 위를 미끄러졌다. 침묵을 무기로 그는 약간 고개를 떨구고 위로하는 톤으로 바꿨다. 엄마가 고생한 거 알아요. 내가 할게요. 엄마는 나한테 위임만 해요. 내가 합리적으로 나눌게요. 엄마가 대부분 가지시고 우리는 조금만 효도의 표시로 위임? 내가 되받았다. 폭풍 전의 수면처럼 평평한 목소리로 네, 복잡한 절차는 엄마가 알 필요 없어요. 그는 웃으며 김치냉장고 쪽을 흘끗 봤다. 엄마는 쉬세요. 난 익숙하니까.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나무에 닿는 딱 하는 마른 소리.
지난번 재담보 절차 익숙하게 하던 그때처럼? 엄마는 알 필요 없다고 했던 그때처럼? 그의 웃음은 유약이 금간 듯 깨졌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솟았다. 가라앉았다. 엄마가 오해했어요. 그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였어요. 공동의 이익이 뭔데? 대문 앞에서 전화해 엄마 늙었고 피곤하고 알 필요 없다고 하던 그 말? 그러곤 부엌에 들어와 유자차 한 잔 마시고 엄마가 제일 맛있게 타요라고 하던 그 말? 그의 엄지 리듬이 방향을 바꿔 마디를 갈았다. 칼날을 가는 모양새였다. 그는 코로 비스듬히 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지나간 일을 들추고 있고 난 현재 얘기를 해요. 제발 협조해 줄래요? 망신당하지 않게. 나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내 자네만 차를 더 따랐다. 그에게는 따르지 않았다. 명예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발 닦는 발매트가 아니야. 그는 웃었지만 비뚤었다. 좋아요. 그럼 법원에서 봐요.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는 명함을 꺼내 식탁 끝으로 살짝 밀었다. 종이가 나무결을 긁는 소리가 손톱 긁는 소리처럼 스쳤다. 가지세요. 우리 쪽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그가 일어섰다. 나는 배웅하지 않았다. 그저 국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다음번에 가족이란 말을 꺼내기 전에 신발의 진흙부터 씻고 와. 문이 닫혔다. 부엌엔 다시 시계소리. 째깍, 째깍. 나는 명함을 들여다보고 금박 로고가 찍힌 로펌 이름을 힐끗 본 다음 곧바로 갈색 표지에 목록 그들이 더는 웃지 못할 것. 노트에 끼웠다. 제호 항목 아래 나는 짧은을 하나 더 그었다. 사흘 뒤 가랑비가 성기게 내렸다. 초인종이 3번 연달아 울렸지만 간격을 잊은 사람처럼 머뭇거렸다. 문을 열었다. 태성이 서 있었다. 짙은 색 캔버스 코트, 젖은 챙에 야구 모자, 손엔 흰 봉투. 옷기 센 옅은 기름내와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마, 엄마. 그가 말했다. 엄마라는 단어가 진짜로 떨어졌다. 꾸밈 없었다. 들어가도 돼? 나는 한쪽으로 물러섰다. 그는 스스로 신발을 벗어 현관 매트 끝에 바짝 붙여놓았다. 남의 집을 더럽힐까봐 조심하는 사람의 습관. 부엌으로 들어와 미지근한 미역국을 보더니 눈을 깜박였다. 엄마는 여전히 예전처럼 끓이네. 예전 것은 좀처럼 배신하지 않지. 내가 그 앞에 공기와 숟가락을 놓았다. 먹어. 그는 한 숟가락씩 떠먹었다. 입술이 풀리고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다 먹고 그는 봉투를 열어 내 앞으로 밀었다. 안엔 A사 용지가 스테이플로 묶여 있었다. 약간 기우나 고른 필체. 1231500 영원 고객 K 기업박스 보상 7219-800 연급히 단 타이어 구입 10-15-2-300 0 연체된 공임 월세 중간엔 작은 메모 한 줄. 창고에서 내가 인출하던 그때그때와 번호표 기계의 띵소리, 차갑디찬 영수증이 기억과 맞아떨어졌다. 나 돈 빌리러 온 거 아니야. 태성이 말했다. 굳은 손이 모자를 돌렸다. 거짓말하는 게 지쳤어. 2008년 6월은 몰랐어. 형이 다 세팅됐다길래 난 들었고 내가 잘못했어. 이건 엄마가 나한테 준 거 전부야. 갚고 싶어.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10년이 걸려도.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그를 보았다. 고개를 숙인 자세가 중학생 때 폰을 떨어뜨렸을 때 빌던 모습 그대로였다. 내 안에서 뭔가가 울렸다 유약함이 아니라 적어도 누구 하나는 기억한다는 인식.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그릇을 내려놓듯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 필요한 건 정당함이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리 깜박였다. 유언을 거스르지 마. 형 따라 법원 가지 마. 네 이름이 네 것이 아닌 몫을 요구하는 데 쓰이게 두지 마. 그는 침을 삼켰다. 목에서 심장 박동이 비쳤다. 할 수 있어. 약속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웃지도 어깨를 두드리지도 않았다. 침묵. 침묵을 무기 삼아 두 번째.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돌덩이를 내려놓는 소리처럼 봉투 가져갈게. 그가 종이 끝을 만지며 말했다. 읽고 싶어질 때마다 읽어보려고. 그는 일어나 모자를 돌렸다. 문가에 다다라 뒤돌아봤다. 엄마, 국 고마워. 집맛 오랜만이야. 집맛은 탐욕스러운 자의 몫이 아니야. 나는 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아. 그는 입술을 꼭 다물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떠났다. 발소리는 남기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고 등을 나무에 기댔다. 처마박 빛발이 드문드문해졌다. 부엌 깬 볶은 참깨, 미역 발효한 김치의 냄새, 오래전부터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냄새들이 섞여 있었다. 아들 발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조여들던 심장은 더 이상 수축하지 않았다. 가만히 서 있으되 갑옷을 입은 채로 경계. 오후 집배원이 문을 두드리고 두꺼운 봉투를 두고 갔다. 모서리에 고급 로펌 로고 제호가 남긴 명함과 같은 이름. 보드지처럼 두꺼운 종이. 차가운 검정 잉크. 윤정숙 귀하. 그 아래 정중하지만 잔인한 문장들. 인식의 합치를 제한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 박미란의 행위 능력을 근거로 2008년 문서의 효력을 법원이 심사하도록 소를 제기하겠다. 마지막엔 칼날이 목을 스치듯 한 줄.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남색 폴더 옆에 놓았다. 테이블 위 보리차는 아직 따뜻했다. 한 모금 마셔 은근한 단맛이 목으로 부드럽게 내려가게 했다. 메모가 막히지 않았다. 갈색 표지 노트를 펴고 제호 항목 아래에 또렷이 썼다. 로펌 협박장. 전부 한상우에게 이관. 전화 금지. 문자 금지. 해명 금지. 집 전화가 울렸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한상우의 목소리는 나무망치 소리처럼 굳고 단단했다. 사본 받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산 동결 명령은 이미 발효됐습니다. 다음 단계. 그들이 쇼를 하게 두죠. 우리 차례가 오면 제가 망치를 칩니다. 난 두렵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압니다. 그는 한 박자 멈췄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기는 건 서류만으로가 아닙니다. 서서 이깁니다. 난 서 있어요. 나는 선반 위 네모반 듯이 접힌 M자수 손수건을 보며 아직도 가늘게 피어오르는 굽김을 보며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는 앉지 않을 거예요. 수화기를 제자리에 두었다. 딱 하고 깔끔한 마침표. 마당엔 얇은 구름이 찢기고 가느다란 햇줄기가 디딤돌에 떨어졌다. 나는 그릇을 치우고 물에 담그고 식탁을 닦고 행주를 개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일주일 사이 두 번의 노크. 하나는 금도금한 칼날처럼 차가웠고 하나는 윤활유 냄새가 남은 손바닥처럼 따뜻했다. 더는 헷갈리지 않는다. 서랍을 열고 만년필을 꺼내 목록 그들이 더는 웃지 못할 거에 작은 가로줄을 하나 더 그었다. 그 아래 나 자신을 위한 문장을 한 줄 적었다. 그들이 언니를 약하다고 생각하게 두지 마. 미란의 말이 옛날 시계소리처럼 돌아왔다 고르고 즐기고 어긋남 없이 나는 남색 폴더에 손을 얹고 부엌 불을 껐다. 막 내려앉은 어둠 속에서 내 숨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깊고 또렷했다. 그리고 강철처럼 차갑지만 갓갈아낸 칼날처럼 빛나는 생각 하나가 분명해졌다. 그날 아침 서울지방법원 제3호 법정은 오래도록 삼을 달인 부엌처럼 공기가 진득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축축한 냉기, 세종이와 잉크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아 코트 주머니 속 작은 염주를 꼭 쥐었다. 은행에 불려가거나 낯선 서류에 서명하던 때처럼 심장이 떨리지는 않았다. 이번엔 몸을 내맡기러 온 게 아니라 똑바로 서러왔다. 문이 활짝 열리고
재호가 들어왔다. 번들거리는 회색 수트에 피자국 같은 붉은 넥타이, 손엔 이탈리아 가죽 서류 가방에 낀 두툼한 서류철. 그는 턱을 치켜들고 장내를 훑었다. 직원 점검하는 사장처럼. 나는 그 시선을 마주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입 한쪽만 올려 웃었고 눈빛은 도금한 칼날처럼 차가웠다. 머리가 희끗한 남자 판사가 얇은 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길을 보냈다. 방망이가 3번 울렸다. 개정합니다. 나무망치 소리는 도마를 가르는 칼처럼 날카롭게 퍼졌다. 재호 측 변호사가 일어나 소장을 읽었다. 또렷한 목소리였다. 원고는 고 박미란의 2008년 작성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작성 당시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 윤정숙은 질병 상태를 이용해 조종하고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하였습니다. 낱말이 바위덩이처럼 떨어졌지만 내 심장은 금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재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는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고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리며 마치 승전가를 손에 쥔 사람처럼 리듬을 탔다. 판사가 고개를 돌렸다. 한상우 변호사, 피고 측의 의견은? 한상우가 일어섰다. 남색 넥타이를 곱게 고치고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마을 잔치 북소리처럼 법정 구석구석 번졌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이 주장을 전면 부인합니다. 원고 측에는 의학적 자료도 병원 기록도 증인도 없습니다. 반면 저희는 고 박미란 본인의 자필 일기, 의사 확인서, 그리고 유언장 작성 당시 촬영된 사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 증거를 책상 위에 올렸다. 모서리가 해진 갈색 표지 수첩. 그러나 장마다 묵향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알아보았다. 내 동생 미란의 일기. 말린 꽃 한 송이로 표시된 쪽. 2008년 5월 3일. 약간 기운 필체. 오늘 나는 내 이름에 서명하며 인천의 땅을 언니에게 남긴다. 언니가 지켜줄 것을 믿는다. 우리는 서로 말고는 아무도 없다. 법정이 술렁였다. 나는 염주를 더 세게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재호의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냥 글씨일 뿐입니다. 누가 입증합니까? 한상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봉인된 봉투를 잇따라 내밀었다. 여기는 연세병원 신경과의사의 확인서입니다. 2008년 당시 박미란 씨는 완전한 의식과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고 기억력 저하에 소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진을 보십시오.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장에 서명하는 장면이며 제가 제3의 증인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밀어올리고 재호를 곧장 바라봤다. 법정이 일시에 고요해졌다. 격식의 초침소리, 의자, 삐걱임까지 들렸다. 재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자기 변호사를 돌아봤다. 변호사는 가방 속 서류를 급히 넘겼지만 서명 하나 없는 빈 종이들 뿐이었다. 그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판사가 방망이를 쳤다. 법정에서의 침묵은 증거 없음의 자인으로 봅니다. 재호가 벌떡 일어섰다. 아니요. 우리 엄마 그 여자가 늘 조종했어요. 통장을 전부 쥐고 있었고 동생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법정에 쩌렁쩌렁 울렸지만 권위는 산산이 부서졌다. 판사가 다시 방망이를 내리쳤다. 앉으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았다. 감정은 증거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법에만 따릅니다. 숨소리마저 눌린 공기 속에서 모든 시선이 판사의 입가에 모였다. 그는 일부러 한 박자를 길게 멈추어 모두의 심장을 어긋나게 만든 뒤 낭독했다. 보건대 2008년 5월 3일 작성 유언장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공증되었습니다. 일기와 의학적 확인에 비추어고 박미란은 당시 명백히 건전한 판단 능력을 보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합니다. 방망이가 3번 울렸다. 천둥이 하늘을 가르는 듯했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눈물은 없었다. 다만 손잡이를 쥔 듯한 온기가 가슴에 퍼졌다. 칼날이 아니라 칼자루를 쥔 느낌. 나는 재호를 돌아봤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으며 손엔 구겨진 소장이 쥐어져 있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고 고개를 젓는 이도 연민의 눈길을 보내는 이도 있었다. 한상우가 내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담담한 눈빛. 법적 1라운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지만 또렷하게 답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는 보았다. 재호가 법정을 나설 때 핏발선 눈 속에서 그 눈빛은 패배가 아니라 마지막 반격을 예고하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집에 돌아오니 붉은 석양이 기와 지붕을 덮었다. 나는 남색 폴더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보리차를 한 잔 따랐다. 볶은 곡식의 달큰한 뒷맛이 목을 타고 번졌다. 오늘의 재판은 한 번의 승리일 뿐. 싸움은 아직 남았다. 밤이 내리고 부엌의 노란 불빛 아래 미란의 갈색 일기장을 펼쳐두고 나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다시 들었다. 나는 내 언니를 믿는다. 나는 펜을 움켜쥐고 계획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들은 더 이상 웃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서 강철 같은 불길이 다시 치올랐다. 모두를 태우려는 불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복수의 길을 비추기 위한 불로. 한때 냉기가 돌던 집에 요즘은 거실에서 초침이 딸깍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한 오후들이 찾아왔다. 재판 이후로 재호의 고함도 태성의 다급한 전화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의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처음엔 당혹스러웠다. 친자식들의 침묵은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 침묵은 거친 장막과 같아 진짜를 드러냈다. 그들은 나를 피부치로 여긴 적이 없었다. 그저 돈을 뽑아내는 기계로만. 나는 가진 재산을 정리하는데 마음을 모았다. 서재의 긴 나무 책상 위에는 은행 서류, 등기부 사본, 그리고 한상우 변호사가 공들여 준비한 계약서들이 가득 펼쳐졌다. 나는 몇 시간씩 앉아 한 줄 한 줄 대조했다. 마치 찢어진 삶의 천조각을 한 땀 한 땀 꿰매듯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느꼈다. 미리 내민 종이에 손을 떨며 서명하던 일도 엄마는 우리만 믿으세요 라며 자식들이 등을 떠미는 일도 더는 없었다. 어느 늦은 오후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뚫고 들어올 때 혜원이 작은 종이봉투를 안고 들어왔다. 차갑던 부엌의 아이가 갖고 와낸 단팥빵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 순간 환해졌다. 할머니, 학교 근처 가게인데 방금 나왔대요. 아이의 목소리는 계산 따위 없는 맑음이었다. 상자를 여니 달큰한 향이 퍼져 전기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보리차 향과 섞였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내가 천천히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고운 팥소에 약한 단맛이 혀를 덮고 온기가 올라왔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다. 혜원이 고개를 들어 바라봤다. 눈동자가 반짝이며 드문 기쁨을 비췄다.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계속 되짚어 드릴게요. 할머니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않도록. 헤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말은 기억이 흐려지던 날들에 미란이 속삭이던 내가 누군지 언니가 말해줘. 와, 꽃 같았다. 눈물이 솟았지만 이번엔 쓴맛이 아니라 따뜻함 때문이었다. 그날 밤 서랍에서 한상우가 마련해둔 새 유언장 초안을 꺼냈다. 거기에 내 손으로 한 줄을 더 적었다. 가족의 기억을 지킬 줄 아는 이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그리고 혜원이라 썼다. 생전 처음으로 내 펜끝이 떨리지 않았다. 날 성칼을 내리치듯 단단했다. 한동안 캄캄하던 부엌은 이제 매 저녁불이 켜졌다. 나는 보리차를 우리고 때로는 팥죽을 쑤어 혜원을 위해 덜어두었다. 아이는 와서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곱고 다정한 그림자. 그러면서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탐욕으로 가득 찬 친자식에게 있지 않았다. 내 호흡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러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도 나는 구름을 잊지 않았다. 방 구석. 남색 폴더가 놓인 자리를 볼 때마다 법정을 나서던 재호의 눈빛이 떠올랐다. 핏발서고 원한으로 이글거리는 아직 쓰러지지 않은 짐승의 눈.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고요가 폭풍 전에 잠깐뿐이라는 것도 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이불을 개는데 우편 배달부에 노크 소리가 났다. 보내니가 없는 두툼한 봉투 하나. 비스듬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짧은 문장인데도 싸늘함이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노란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빛이 곁에 있다. 혜원의 미소, 미란의 유언장 속 문장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가 만나자면 피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작은 부엌의 불빛 아래에서 나는 마지막 대면을 준비했다. 배신의 불로 단련된 강철 같은 심장으로, 그리고 진짜 혈연의 온기로 덮인 마음으로. 그날 아침 서울 하늘엔 엷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나는 부엌에 앉아 결혼 때부터 간직해온 오래된 무늬에 흰 자기잔 2개의 보리차를 따르고 있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숨 가쁘고 떨리는 소리. 마지막 문을 붙잡는 손처럼. 나는 그것이 재호임을 알았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내 앞에는 법정에서 보던 빨간 넥타이에 근사한 수트를 입고 자신만만하던 마다들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넋이 빠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밤을 새운 듯 퀭한 눈이 있었다. 그는 들어오며 진흙이 묻은 구두를 끌고 코트를 벗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낮게 갈라진 목소리였다. 제발요. 딱 한 번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수많은 해의 기억이 몰려왔다. 어릴 적 내 손을 꼭 잡던 작은 손. 달디단 엄마라는 부름. 그러나 그 장면들은 이제 산산이 부서진 유리 조각일 뿐 다시 맞출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앞에 찻잔을 놓고 자리에 앉았다. 너는 지는 법을 모르는구나, 그렇지? 내 목소리는 담담했고 떨림도 원망도 없었다. 재호가 내 손을 움켜쥐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돈이든 땅이든 엄마가 지키고 싶은 건 건드리지 않겠어요. 대신 남이 상속받게만 하지 마세요.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나는 녹슨 쇠사슬에서 손을 빼내듯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아니, 너에게 줄 것은 더 이상 없다. 재산은 내가 이미 정했다. 슐레는 네가 짓밟았다. 눈물은 네가 다 가져갔다. 나는 끝냈다.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나갔다. 잎새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내 몸에 곧게 내리꽂혔다. 나는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너와 나는 더 이상 서로에게 빚이 없다. 문이 재호의 등 뒤로 닫혔다.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멀어지고 시동 거는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내 안에는 분노가 남지 않았다. 오래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뒤처럼 가벼운 빈자리만이 있었다. 그날 오후 혜원이 왔다. 아이는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오늘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그 웃음의 빛이 어떤 전등보다 부엌을 더 밝게 했다. 나는 아이를 안치고 우리 각자에게 보리차 한 잔씩을 따랐다. 은은하고 포근한 향이 퍼졌다. 나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혜원 앞에 놓았다. 여긴 내가 손수 쓴 편지가 있다. 재산 유언이 아니라 마음의 유언이다. 이 한 문장만은 꼭 기억해라. 너는 누구에게도
침묵을 빚지지 않는다. 혜원이 나를 바라봤다. 눈이 반짝였다. 아이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내가 또박또박 적어내려간 문장을 읽었다. 언젠가 누가 네 목소리를 빼앗으려 든다면 너에겐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너는 절대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마라.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 안의 빛은 더욱 또렷했다. 아이가 내 손을 꼭 따뜻하게 잡았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약속해요. 늘 할머니가 누구인지 기억시켜 드릴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한때 기억과 고독의 전장이었던 부엌은 이제 다시 웃음소리와 팥죽 내음, 주전자 끓는 소리로 가득했다. 창밖으로는 첫 목련향을 실은 산들바람이 스쳐갔다. 나는 안다. 내 앞날의 긴 날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원한의 문을 닫고 다른 문 평온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복수담은 비명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놓았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뒤를 잇는 이에게 빛을 남겼다.